어스름 저녁하는 조금 늦어진 퇴근길, 익숙한 피로라고 매일 타는 그 버스를 타 마치 빈 뒷자리 잠깐 또 던지듯 몸을 앉혀. 그러다 또 난 생각에 잠겨. 하지만 올 것 같던 우울함은 어디 없고 그저 스쳐 지나가 차창 밖의 풍경들처럼 그렇게 찾아온 낯설은 슬픈 듯 좋은 느낌. 반복된 일상 속 발견한 희망의 순간들. 이제 나 정말로 괜찮아지는 걸까? 이제야 느껴지는 차창 바람의 상쾌함. 왠지 달라질 듯한 내일 그리고 다른 나일. 아마 또 익숙해질 설렘. 하지만 싫진 않아. 이젠 앞으로 나갈 거야.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찾아온 낯설은 슬픈 듯 좋은 느낌. 반복된 일상 속 발견한 희망의 순간들. 이젠 나 정말로 괜찮아지는 걸까? 그렇게 찾아온 낯설은 슬픈 듯 좋은 느낌. 반복된 일상 속 발견한 희망의 순간들. 이제 나 정말로 괜찮아지는 걸까? 어스름 저녁하는 다시 늦어진 퇴근길. 여전한 피로라고 매일 타는 그 버스를 타 마치 빈 뒷자리 잠깐 또 던지듯 몸을 앉혀. 창밖에 바람이 불어온다. 가슴이 뛴다. 이제는 새롭게 내일을 그린다. 가슴이 뛴다. 바람이 분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송채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꽉 찼네요 오늘. 네, 오늘 와 이렇게 다니엘 씨 보러 온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밴드랑. 처음으로 그 답답한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우리 시청자들 직접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네.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맥주 다 받으셨죠? 퇴근길 맥주. 저도 이제 가끔 편의점에서 찾아서 먹고 그랬었는데 이 맥주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맥주가 브루어리 플래티넘 크래프트에서 제조한 독일식 필스너 스타일의 수제 맥주라는데 독일식. 네. 좋은가 봐요. 아직 안 먹어보셨어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게 깔끔하고 깊은 풍미를 자부하는 퇴근길 맥주라고 하는데 오늘 이거 마시면서 고단한 하루 달래면서 토크 콘서트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순서는 주성철의 언더 더 시인데요. 신의 21의 주성철 편집장님 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아, 예. 저 시내실 편집장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진 1일 라이프로 선정된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돌아왔다 집으로. 사실 너무 배가 고팠다.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붙고. 여보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거야. 그래, 해보자 소명. 재원아, 니 무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는 마음 알 것 같다. 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리틀 포레스트. 네, 방금 나온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인데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태리 배우가 연기하는 혜원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 정말 되는 일이 없죠. 되는 일이 없어서 고향에 가서 잠시 좀 머물기로 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재하와 은숙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마치 그 어렸을 때 되게 즐거웠던 시간을 다시 보내는 것처럼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얼핏 보면 뭔가 좀 겨울하고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이 겨울에 고향에 가서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품은 바로 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드셨던 임순례 감독의 바로 작년 작품이죠. 제 듣기로는 아마 1년 내내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계절을 걸쳐서 계속 찍었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진짜 하셨을 것 많이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요. 소박한 시골 내려가서 맨날 요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음식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시골에 대한 어떤 로망을 좀 키워주는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은 일본 원작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원작이 있는데 그것과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사실 이 작품을 보면은 시루떡 만드는 장면이라던가 또 심지어 막걸리까지 직접 만들어서 저 정말 그거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술 얘기는 또 빠지지 않고 또 그런 장면들 보면서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저렇게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사실 혼자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장면도 좋지만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아요. 고향에 가서 옛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재하 같은 경우는 그 유준열 배우가 그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그냥 스마트폰하고 그냥 지갑만 챙겨서 그냥 확 나가버리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또 은숙이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진기주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 직장 상사가 하도 뭐 자기도 약간 추근대고 다가오니까 그냥 탬버린으로 얼굴을 그냥 후려치고 후련한 그냥 장면 나오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압권이죠. 그리고 그 혜원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친구 그러니까 은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돌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진짜 배고파서. 이게 진짜 배가 고프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삶에 대한 허기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혜원이 밥을 먹는 장면, 서울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한 번은 그 노량진 고시촌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 컵밥을 먹는 장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에서 이 도시락을 남은 도시락이 있겠죠.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먹는데 이 밥이 뭐 쉬었는지 그냥 뱉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이 도시락,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오는데. 장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우연히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요즘에 그렇게 도시락까지 싸들고 오는 여자친구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한심한 일인 것처럼 네, 그렇죠. 얘기하죠. 네. 그런 도시락 쌀 시간에 그냥 뭐 책이라도 하나 더 읽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모퉁이에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서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영화 속 주인공한테는
뭔가 좀 삶의 존재 이유에 가까운 그리고 뭐 임순례 감독 영화 제목으로 치면 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삶의 근원이자 이 생애 최고의 순간까지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인데 네. 그걸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을 알고는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주신 적 있어요? 아, 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책 보셨군요. 그래서 위대한 기자가 되네요. 네. 아, 저는 왜냐면 요리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희 딸 아이한테도 도시락을 한 번도 싸준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요즘은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예, 네. 뭐 배달의 민족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자연이라는 위대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있잖아요. 토마토를 먹다가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알아서 햇빛을 받고 토마토 다시 자라는 네, 그 아무것도 안 장면이었고, 했는데 네, 그냥 던지기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던지기만 했는데 그리고 김태리 배우가 가서 그거 토마토를 또 따서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또 다시 먹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정말 보는 내내 되게 힐링이 됐던 것 같고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자연만이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속담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인 좋았던 대사 중에 하나는 이 김태리 배우가 자기를 그 작물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물. 그러니까 네. 나도 땅에서 나고 자란 작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혹은 뭐 이런 여러 그런적인 이미지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작품이 이런 그 계절의 느낌, 그 자연의 느낌을 잘 줄 수 있었던 것은 총 47회차 촬영을 했는데요. 이 47회차가 요즘에는 보통 뭐 2개월, 3개월 연달아서 찍는데 이 작품만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다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4계절에 나눠서 띄엄띄엄 47회차 촬영을 한 건데요.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말씀하신 뭐 토마토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스태프들이 길렀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쌀, 벼도 길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농사 짓느라고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스태프들은 내가 스테비아 농사꾼이야. 그러니까 배우들은 뭐 47회차만 오면 이거 1년 중 365일 중에 47일만 네. 하면 되겠지만 물론 그 스태프들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수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확실한가요? 생각하지만, 요즘은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튼 여기 등장하는 모든 농작물들도 직접 재배하고 경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제목이 리틀 포레스트잖아요. 그래서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 이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서 주인공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만의 작은 숲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 사람, 어떤 다른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 이 나만의 어떤 작은 공간, 이 세상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나도 이제 어디에 있던 간에 나만의 이 작은 숲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니엘 씨는 좀 나만의 작은 숲이 있으세요? 작은 숲이요? 네. 저 식물 하나도 못 키워가지고 식물만 키우면 죽는 그런 스타일?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요. 집에 하도 없어가지고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만의 작은 숲은 우리 옥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우리 유명한 옥상. 옥상, 막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네, 옛날에 정말 나왔는데요.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그 옥상.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조금 올라갈 때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서 좀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근데 그것만 좀 통과하면 네. 이제 올라가서 남산타워도 잘 보이고 굉장히 위험한 숲이 네. 자신만의 숲이네요. 네, 안 나올 수 있는 숲이에요. 네,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숲.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숲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언더더시에 또 하나의 코너가 있죠.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네, 제가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짓말이고요. 기울어진 감각, 빼앗긴 상상력, 강요당한 아름다움, 뒤틀린 미술의 역사를 거침없이 도발하는 아트 에세이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인 조이한 작가가 미술을 통해 본격적으로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그냥 드리진 않고요. 문제 잘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화 속 등장하는 강아지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는 5번째로 낳은 강아지라고 하죠. 자, 1번 오구, 2번 축구, 3번 농구, 4번 탁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네요, 진짜. 네. 자, 어떻게 맞춰요, 어렵다. 이거를? 1번은 오구, 2번 축구, 3번 농구, 4번 탁구입니다. 5번째로 나온 강아지라고요? 네, 5번째로 나온 축구 같다, 축구. 축구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신 곳은 한이TV @한이
.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삶을 선택하는 방향,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릴지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였고요. 네, 오늘 영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엽 편집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버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1인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통계청 이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가 있어요. 2017년에 한 건데 1인 가구 아니 시작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세요? 왜 이렇게 스파이같이 들어오세요? 네, 2017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무려 28.5%,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의 가구가 1인 가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치라고 하면 2045년에는 36.3%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중요한 가구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인 라이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본인의 오늘 1인 라이프의 속속들이 얘기를 해주겠다며 다니엘 린데만 씨가 게스트로 지금은 잠깐 게스트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다니엘 씨는 사실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기 보조 진행으로 나와주신 우리 김민아 제가 평론가님, 보조 진행이에요? 네, 그럼요. 네, 나와주신 김민아 씨도 사실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1인 라이프. 자, 본인이 어떤 1인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뭘 즐기겠습니까, 제가. 그냥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아, 고통. 근데 이제 좀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게 다예요? 좋을 때는 우리 집에서 내가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네. 전에는 사실 제가 뭐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돈 없이 자라서 지금도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수원이 고향이거든요. 네. 수원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근데 집이 좁고 그리고 그 생활 공간이 그렇게 뭐 명확히 분리가 돼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뭐 아시다시피 뭐 생긴 걸 봐도 그렇지만 올빼미의 삶일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밤에 이제 뭘 하고 싶은데 최소한 뭐 커피라도 내려 마시고 싶고 소리가 나잖아요. 커피 내리는 소리가.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자다가 깨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낮에 이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향해서 이제 차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욕설 같은 걸 하죠. 그러면 나는 좀 마음이 억울하죠. 아니 내가 뭐 밤에 커피도 못 내려 마시나? 그 커피 메이커를 내 방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술을 써봤는데 뭐 커피만 마십니까? 가끔 맥주도 마시고 싶잖아요. 지금은 물론 병에 걸려서 맥주를 마실 수가 없는데. 통풍에 걸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맥주를 사야 되잖아요. 맥주는 집에서 뭐 내려서 먹을 수도 없고 사러 나갔다 오잖아요. 문을 열고 이제 그러면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때문에 또 어머니가 깨고 그럼 나는 또 욕을 먹고 그 맥주만 먹을 수 있어요? 또 뭐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전자레인지에 뭘 돌리기라도 하면 또 욕을 먹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뭘 지글지글 하면 또 욕을 먹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자유 같은 건 있죠. 저는 혼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언니랑 같이 살았고 결혼한 뒤엔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사실 혼자 사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니랑 둘이 살다가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와, 잘 됐다. 나 이제 혼자서 드디어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을 막 구하러 다녔는데 언니가 같이 살아야 된다. 형부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 같이 안 살면 내 동생 아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서 제가 좋은 거 아닙니까? 동생이 아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신혼부부 집에 3년 동안 또 제가 얹혀 살았잖아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방에서 못 나오고 제가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또 같이 살다 보니까 혼자 너무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좀 혼자 사는 삶 어떠세요? 다니엘 씨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젊죠. 예,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자유를 좀 즐길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직업상 하루 종일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씩 막 정말 하루 종일 촬영하고 사람을 만나고 수다 떨고 이러니까 집에 가면 약간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조용함을 집에서
즐기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뭐 안 좋은 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아플 때. 아, 그렇죠. 그때는 누가 약을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거기 냉장고까지 막 끼어 다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끼어 다니고? 네. 기어 다니고? 예, 끼어 다니고. 왜냐면은 누가 갖다 너무 줘야 안 좋- 되는데 아무도 안타깝다. 없으니까. 예. 기어서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 네. 물을 꺼내 마시는 장면이 상상이 가네요. 통풍이세요? 왜 상상하지 기어?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진지한 토크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두 분에게 몸풀기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이 정도까지 지저분하게 살아봤다. 뭐 혼자 있을 때 이 정도까지 청소를 안 해봤다. 이 정도까지 안 씻어봤다.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저요? 저부터. 네, 두 분 다. 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의외로 뭐 한 뭐 이틀? 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이틀 정도는 안 씻고 뭐 그러지 않아요? 주말 끼고 뭐 이러면은 뭐 연휴가 있다든지 뭐. 네. 굉장히 짧네요. 네, 안 씻는 기간이. 그것은 이제 혼자 있는 때. 근데 이제 네. 수원에 있는 어머니와 같이 살 때까지 포함했을 때는 한 2주 정도 안 씻어본 적이 있어요. 아, 오히려 같이 살 때.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대학생이다 보니까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쉬는 기간에 뭐 방학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때 쉬는 기간에 뭐 모처럼 또 컴퓨터 게임에 꽂혀서 이제 컴퓨터 게임에 꽂혔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이 흔히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를 제 세대는 이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저는 신장의 암왕이라는 게임을 아, 그런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좀 웃고 계시는 네, 분들이 저기 계시네요. 일본어판밖에 없는 거를 그거를 일본어 모르는데 떠듬떠듬 하는 건데 네.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주 동안 이제 뭐 아, 판판히 놀면서 게임이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님한테 등짝 스매싱 좀 많이 받으셨군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저를 포기했죠. 다니엘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그 정도 아니고요. 네. 2주 아니고? 2주까지 아니고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예를 들면 일이 좀 바쁘고 며칠 동안 계속 달리면 청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청소 너무 못해서 네.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 돌리고 청소도 못하고 물건들 정리 못하고 청소해야 되는데 별 시간이 없고 우리 집이 골 보기 싫어요. 그래서 네. 모텔 가서 자본 적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혼자 있으면 난 이런 짓도 한다. 상식 밖의 행동을 혼자 있을 때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상식 밖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 계속 못 돌리니까 그냥 모든 거 그냥 세탁소에 갖다 줘요. 그래서 세탁소 아저씨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많이 찾아오니까 되게 아,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돈 많이 버시겠네요. 세탁소.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의 행위는 상식적인 행위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판단해 볼게요. 아, 그래요? 왜 집에서 하는 일은 대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 없죠. 자고 일어나서 뭐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먹고 뭐 그런 거 없으면 사러 나가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게임 하고 뭐 게임은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뭐 뉴스 보고 그런 것만 해요. 네, 집에서. 여러분 저기 김민아 씨가 시사평론가시고요. 네. 게임만 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직업이 없다 보니까 네. 집에서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식에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좀 재미가 없네요. 네, 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할게요. 자, 1인 라이프여서 좀 좋을 때가 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사람이 많이 만났는데 집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옥상 올라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남산타워 보는 와. 그 느낌. 멋지네요. 너무 좋아요. 네.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새벽 1시 반에 우리 옥상 올라갔어요. 엄청 큰 구름이 오렌지색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저만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진으로 좀 남겨주시지. 네, 남겼어요. 저 심지어 그래요? 인스타 올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김민아 씨는 좀 좋을 때. 좋은 데 사셔갖고 네, 좋은 광경을 보시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남의 집이 보이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함부로 열어도 남의 또, 집이 보이고. 네, 함부로 밖을 볼 수도 없고 그 옥상은 잠겨 있습니다. 저는 옥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네, 부럽네요, 여러분. 올라오세요 우리 집에. 제가 이것이 사실 오늘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한결의 뭐지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한겨레 라이브인이요? 라이브인이요. 네, 네, 뭐 라이브인 한겨레 교육과 콜라보로 한겨레 네. 교육에서는 퇴근길 콘서트고요. 네네. 네, 저희는 태극기요? 퇴근길 아, 콘서트. 퇴근길. 이걸 유튜브에서 원래는 이렇게 앉아갖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죠? 그걸 이제 지금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없애기 위해서. 네, 그 방송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뭐만 하면 다 없애더라고요 방송을. 근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엔 저하고 이제 다니엘 선생님하고 인생을 이름 다니엘 아니에요? 맞는데 선생님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혼자 있을 때 뭐 좋은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밤새도록 뭐 기타를 친다든지 기타를 치면 남의 집에 이제 소음을 유발해서 항의를 받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기타는 소위 말하는 전기 기타이기 때문에 그걸 치면 소리 뭐 안 나잖아요. 네. 아, 그렇죠. 어디 꽂지 않으면. 않고. 네. 네. 그러다가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바닥에 눕고 싶으면 바닥에 눕고 뭐 물구나무 서고 싶으면 서고 그다음에 뭐 철봉을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네. 아 집에 철봉이 있어요? 그 문과 문 사이에 걸어놓은 네네. 그거 있잖아요. 그 16,000원짜리 거. 예. 그거 예. 그거를 약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시도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절망을 하고 내가 이걸 왜 이 돈 들여서 여기다 설치하고 왜 이걸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절망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옷을 걸어놓는 용도로 쓰다가 다시 이제 2달이 지나면 한번 이런 걸 새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걸 해보자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왜냐면 목 디스크도 있는 것 같고 요새 건강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시도하면 또 절망에 빠지고 근데 그런 걸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네. 뭐 다 씻고 나와서 사실 뭐 꼭 씻기 위해서 뭐 속옷을 갖고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당당히 우리 집에 내가 있는 집 당당히 뭐 돌아다니면서 네. 물기를 닦고 뭐 옷을 입고 뭐 이런 행위를 해도 뭐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네네. 그런 사실 사소한 것들이 좋은 거죠. 뭐 혼자 살아서 정말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남의 집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좋은 날이 있으면 싫은 날도 있겠죠. 이런 날은 혼자 있기 싫다. 특히 외로울 때가 있다. 어떨 때일까요? 저는 토요일 밤. 토요일 밤. 네, 저는 금, 토 무조건 불금, 불토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서 네. 나가서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만약에 뭐 선약이 있거나 뭐 여자친구랑 놀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약속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주말 밤을 혼자 집에서 보내는 건 그렇죠. 너무 그래요. 그래서 혼술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도 그냥 맥주 한 캔 사서 그냥 집 앞에서 먹거나 네. 뭐 산책 갔다 오거나 막 집이 답답해서 그런 적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미나 씨는 언제 외로우세요? 언제 외롭냐? 아, 거기 그 대답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언제라는 거는 뭘까요? 언제가 집안일을 할 게 많으면 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냥 이제 혼자 생각인데 뭐 제가 뭐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이 똑같은 설거지가 있어도 이거를 나눠서 하면은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또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방을 하고 다른 사람이 저 방을 하면은 좀 빨리 청소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면은 아마 2배로 더 빨리 더러워지고 설거지거리도 있죠. 2배로 더 빨리 쌓일 것이다. 네. 그럼 답은 뭐냐? 네. 기계를 사는 겁니다. 누군가 같이 있으면 빨리 저 설거지를 해서 저 그릇에다가 뭐 밥을 담아갖고 같이 먹어야겠다 뭐 이런 사고가 그렇죠. 성립이 되지만 네. 혼자 있으면은 밥은 먹는 거고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그릇은 쌓이는 거고 그 그릇 쌓인 그릇에 손을 대기가 싫어요 그냥 설거지를 그 식기세척기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하루 종일 접시를 세척하고 있다고 해도 걔한테 시키고 싶지 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언제 설거지 하게 되냐면 더 이상 접시가 없을 때 네,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접시가 네. 없거나 아니면 접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 먹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사 먹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은박지 도시락 이런 거를 사놔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일회용. 먹기도 네. 하고. 그래서 혼자 살면 하숙집이 좋아요. 하숙집이요? 저는 하숙집에 살았을 때 저만의 네. 노하우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보통 저녁 6시 저녁 주고 아침 7시부터 아침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주말에 친구랑 같이 놀다가 한 새벽 한 3시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다가 한 오후 12시쯤 깨면 또 배고프니까 또 점심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3시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7시까지 버텨요. 안 자고. 7시까지 버티고 대학원 공부하거나 이제 공부하고 책 보고 TV 보다가 7시에 샤워하고 아침 먹으러 가요. 아침 먹고 공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침 먹고 8시 올라가서 자요.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자요. 그러면 이제 저녁까지 딱 2시간 남았잖아요. 그 2시간 참으면 돼요. 그럼 또 저녁을 공짜 줘요. 그래서 한 푼도 안 쓰고 편의점 음식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어요. 5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배달 음식 대행 업체 포인트 얼마나 쌓여 있나?
배달 머식이라는 앱에서 그 회사에서 저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정도로. 예. 근데 최근에 무슨 이벤트로 그동안 시켜 먹은 거 이 금액을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뭐 기능을 넣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SNS나 이런 데 올리는 금액을 보니까 아, 나는 대단히 건전하게 살고 있구나. 저런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무슨 배달 음식에 대한 무슨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씨는 좀 배달 음식 많이 먹으세요? 아니요, 어떠세요? 저 아예 안 먹어요. 특별히 배달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있나요? 쓰레기 너무 많이 돼요. 일회용품이 생각하기 너무 때문에 많이. 네네네 와. 플라스틱 너무 되고 쓰레기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배달 잘 안 시켜 먹어요.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훌륭한 청년 다니엘 아유, 씨였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다니엘 선생님. 네. 갑자기 또 선생님 됐네요.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20, 30대 청년층의 1인 가구가 약 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 1인 가구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분석하시나요? 제가 모르죠 그걸.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네. 근데 그냥 주변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거나 경험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학업을 하셔야 되거나 돈을 버셔야 되거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것 외에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사실은 1인 가구 탈피하는 건데 네. 그런 기회를 또 찾지 못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무리를 해서 혼자 살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왜냐하면 추가 비용이 뭐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1인 혼자 살다가도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오히려 어떤 그 손해니까 네. 지방에 살아온 어떤 고등학생의 어떤 심경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 내가 정한 이제 인생의 루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서 뭐 1인 가구가 되는 방법 외에 뭐 기숙사도 있고 뭐 하숙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1인 가구가 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거죠. 또는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이제 그 다닐 만한 직장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네. 서울권에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면 또 1인 가구가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는 아닌데 집안의 불화에 의하여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 다니엘 씨가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이 관련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채택되신 베스트 댓글 세 분께 한겨레 교육에서 10만 원권, 무려 10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책 선물을 좀 드릴 텐데 한겨레 출판에서 제공하는 도서 3N의 세계라는 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N의 세계는 30대 한국 여성의 몸에 대해 가감없이 다룬 웃픈 에세이툰이라고 하고요. 20대에서 30대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겪은 일들을 고양이 골고리와 함께 골고리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고 재밌게 풀어낸 박문영 작가의 신간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10만 원 상품권 드릴 세 분을 미리 좀 선정을 했어요. 미리 댓글을 달아주실 분들. 그래서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30대에 접어들면 혼기를 놓쳤다면서 측은하게 생각한다던가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싱글 라이프를 살겠다고 하면 온 집안 어른들의 근심 걱정이 돼서 어떻게든 누구와 엮으려고 온 동네 사돈의 팔촌까지 소개팅을 해보려고 닥달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한국에서만 그런 건지 해외에서도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라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해외 어때요? 어떤가요? 해외, 독일. 네, 해외는 말이죠. 네. 해외는 네, 뭐 사람 사는 데다 똑같은 걸로. 그렇죠. 예. 뭐 저도 해외 전부 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독일 물론 한국보다 좀 덜 하죠. 그러니까 뭐 너 빨리 결혼해야 돼, 야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떤 압박하는 그런 문화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지도 않아요. 아예 없지도 않아요. 저도 할머니한테 옛날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뭐 대학원 다닐 때쯤부터 그런 말들 가끔씩 들었어요. 야 너 결혼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너 나중에 혹시 결혼할 생각이 있니? 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그런 결혼할 것 생각이 같아요. 없다는 것도 약간 존중하면서 네. 하는 질문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꼭 결혼해야 되는 그런 문화 없기도 하고, 네. 뭐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결혼하지 않고 애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막 무조건 빨리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할머니 세대도 그래도
좀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보통 성인이 되면은 다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 실제로 맞아요. 그런가요? 독일에서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기술 배우는 사람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 교육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직업 교육 받으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니까 이미 조금만 월급 받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 뭐 17살에 자기 첫 차 이제 사기도 하고 혼자 살기도 하는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봉사활동 군대 대신에 봉사활동 1년 하러 스페인 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독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 거의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독립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남겨주셨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1인의 삶으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 나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가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혼자인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람은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누구나 혼자잖아요. 그렇죠. 결혼 아니, 생활을 그리고- 하고 있지만 혼자이지 않나요, 항상? 혼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죽을 때가 되면은 네. 남편도 죽고 자식은 독립해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사실은 죽는 순간에는 혼자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반드시 남편은 죽은 상태에서 그럴 세상을 수도 떠날 것으로 있다. 자신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사망한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네. 내가 사망한 다음에 그걸 누가 알까? 그다음에 음. 그게 과연 제대로 수습이 될까? 약간 이런 네. 걱정들을 네, 그건 사회 시스템의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일에 간섭을 하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의미의 공동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노인들을 위한 뭐 사회복지나 이런 게 좀 돼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있으면 그런 걱정을 좀 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죠. 다니엘 씨는 좀 혼자 남겨진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고 지금은 3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혼자 사는 거는 지금 좋을 수도 있죠. 예, 좋을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드는 생각은 정말 예를 들면 60세나 70세 되신 분들 혼자서 식사하시는 거 보거나 네.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땐 과연 이런 화려한 싱글 라이프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이제 할아버지가 2014년 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할머니 우리 엄마 집 바로 옆에 실버타운에 계세요. 근데 혼자도 요리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마다 가족 전부 다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을 때도 자녀들이 놀러 오고 내가 손자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뭐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거는 사실 제일 좀 행복의 기본적인 요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혼자서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혼자서 산책을 아무리 많이 가도 이거는 30년 되고 40년 되고 그러면은 이거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워서 꼭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을 땐 그래도 좀 자신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건 쉽지는 않죠. 우리 한국은 그 노후를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벌어놓든지 아니면은 내 맞습니다. 자식이 약간 운이 좋아서 네. 대박이 나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정말 우리 방송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국은 그 노인 빈곤 지금 OECD 국가 중 1위예요. 거의 40% 이상 가난하대요 노인들 맞아요. 중에. 근데 네, 정말 그때는 심하죠. 한참 진짜 손자들하고 같이 놀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뭐 손자들의 학교 이야기도 듣고 막 일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택시도 하시고 야채 파시고 종이를 줍고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하루빨리 조금 좋은 복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인 라이프가 어떤 의미인지 정의부터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각자의 독립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1인 라이프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 정신적인 상황 둘 다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 1인 라이프일까요? 1인 라이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그 전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독립된 공간에 혼자서 살고 그 어떤 생활의 어떤 하루의 일과의 한 사이클을 오로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뭐 물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여행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혼자서 이렇게 그 완결된 사이클을 생활 사이클을 가진 그 삶을 1인 라이프라고 흔히들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인 의미나 무슨 뭐 정책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대개 말할 때는 이제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1인 라이프가 이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의 형태가 각각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삶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혼자 원룸에 사는 1인 라이프나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뭐 사람들이나 사실은 그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같은 기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니엘 씨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으로 내가 내 주거 공간에 대해서 혼자 그 돈을 지불했을 때, 네. 즉 1인 가구라는 그런 개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라이프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독립, 즉 내가 경제 활동 이외에 하는 활동들 혼자 했을 때, 나의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여행 이런 거 혼자 하는 사람들 이제 1인 라이프라고 그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료를 엄마가 내주면 나 저 질문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네요. 네, 1인 라이프는 사실 본인이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가 1인 라이프라고 생각하면 1인 라이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1인 라이프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회자된 것도 사실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혼밥, 혼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배달 서비스 업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직장 때문에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자기를 1인 라이프의 삶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자 사는 삶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 이런 걸로 자리 잡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렇게 1인 라이프라는 게 각광받고 주목받는 이유가 좀 뭘까요?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 되기 때문이죠. 네. 이게 또 1인 각광받는 라이프 하나의 뭐 산업이 이렇게 됐다. 예,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네. 사실을 사회 문제다 이렇게 보면 뭐 1인 라이프라고 표현하겠습니까? 1인 가구의 문제, 뭐 고독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1인 라이프 이렇게 하면은 그 1인 라이프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배달, 네.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상품 네. 이런 것들이 뭐 각광받는 거고 그런 것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인 라이프를 위한 어떤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형성됐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1인 라이프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한테 이런 답변을 바란 건가요? 네, 되게 좋은 그래요? 답변인데요. 네. 독일에서는 이런 1인 라이프의 삶을 막 조명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독일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독일에서도 1인 가구나 1인 라이프 뭐 그런 개념이 있긴 하죠. 그런 개념이 있긴 한데, 네. 혼자 사는 사람들 위한 제품을 막 특별히 막 따로 만들거나 막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오히려 다시 좀 전통적인 어떤 가족 개념을 더 많이 지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홍보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제 기민당에 있잖아요. 기민당의 음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보수 쪽이고 그쪽은 전통적인 어떤 가족 형태 중요시하는 당이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독일에 있으면 세금 엄청 많이 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는 우리가 싱글세 있어요, 독일에. 싱글세. 세금은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독일 가면 한 48% 정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아니,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48%요? 네. 100만 원 벌면 48만 원 내야 네, 되고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무료 학교 갈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있으면 세금 안 내요, 그 세금? 저 여기서 당연히 세금 내죠. 네. 그러니까 한국 독일 세금요? 네, 한국 독일에는- 스타일로. 독일에서 안 내죠. 왜냐면 아. 독일에서 지금 경제 활동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 동네에서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은 주민이에요. 네. 여기 계속 있으셔야 되니까. 네. 다니엘 씨가 시청에서. 한국에서 10년 동안 사는 이유가 있었어. 세금이야. 근데 세금도 여기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 자료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5년에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 동향이란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56.8%가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꼭 이거는 1인 라이프, 그러니까 1인 가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여가를 보내거나 뭐 휴가를 갈 때 좀 혼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족이 이제 많으면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도 평소에도 혼자인데 뭐 여행을 가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혼자 있고 싶은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혼자 여행 몇 번 가보긴 했어요. 한국에서 국내 네. 여행 1박 2일로 혼자 갔는데 외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아니, 혼자 가서- 여가 스타일 아니시구나. 네, 예를 들면 부산 가서 부산 이제 해운대 어디 게스트하우스 잡고 해운대 가서 카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막 책 보고 막 일기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거 한 30분 정도 하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만 계속 네. 만지게 되고 네. 그래서 다시는 혼자 여행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김민아 씨는 좀 어떠세요?
전 보통 혼자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죠. 아, 네, 또 다른 혼자서 네. 뭐 미국의 서부 시대로 여행을 간다든지 뭐 또는 고대 중국으로 뭐 여행을 떠나 본다든지 와, 뭐 예. 네. 벌이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면 좀 예. 근미래로 좀 떠나서 네, 그 근미래 시대의 우리 테러리스트들과 일전을 벌인다든지 뭐 네. 이런 여행들을 주로 떠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벌이가 있을 때만 가능한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패키지 사는데 뭐 5, 6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여행을 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여행은 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남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특히나 그런 여행은 혼자 가고 싶은데 못 가겠죠. 그걸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네, 하셨나요? 밤에 몰래 대답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네,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까 독일은 좀 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정관념이 뭐냐면 부부와 자녀로 가정이 구성돼 있어야 이게 정상 가정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1인 가족,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불리한 조건이기도 하고 의식조차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특히 여성을 겨냥해서 아, 혼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혜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다니엘 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싱글세 있어가지고 48% 세금 이거 들으니까 한국이 그렇게 또 심한 건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여름에 독일 가서 엄마랑 한번 그런 얘기했더니 이제 막 그 얘기했었어요. 막 결혼, 애, 뭐 출산, 뭐 한국 문제도 조금 얘기하고 했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 뭐냐면 아 근데 나도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난 못 낳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아 왜요? 이제 국제 상황도 그렇고 국제 정치 어떤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치 그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한국은 이제 특히 뭐 어떤 교육비 문제 뭐 주거 문제 이런 거 많잖아요. 미세먼지. 네네. 여자분들은 또 애 낳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조건이 안 돼서 안 낳는 경우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체적으로 애 낳는 거 크게 어떤 지점이 없으면 훨씬 더 많이 낳겠죠. 근데 맞아요. 그거 걱정하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애를 저도 잘 못 낳을 것 같아요. 네. 네,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그냥 정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요즘은 좀 그냥 사회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한국만의 문제 아니죠. 그 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 나도 편하게 어떤 애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의 어떤 1인 제가 혼자서 살겠다는 선택을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거? 독일은 굳이 내가 싱글세를 48%를 내는 한이 있어도 혼자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죠? 어머니가 그걸 말리나요? 안 말리세요. 네, 뭐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뭐, 네, 뭐 저는 물론 아니죠. 저는 모든 것에서 왜냐면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상관- 포기까지 가는데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국에서는. 근데 저는 또 남성이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그 포기까지 가는 과정도 금방 끝났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사회에서 이제 보장해 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혼자 살고 있고 그런 게 불안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삶의 범주에 얘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들여보내는 게 나의 임무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해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저렇게 혼자 살고 저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그런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물려줄 재산이 너무 없어서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저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난 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사회적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명절에 가면 왜 결혼은 안 하는 것이며 네. 수업도 시작해서 네. 뭐 명절에 나오지 가면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얘기 안 하시는데 친척분들이 그렇게 한 다리 건너서 계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약간 또 그걸 꼬아서 보면은 네. 우월감 느끼는 겁니다. 그 지적하면서 우리 아들은 안 그래, 뭐 우리 딸은 안 그래. 뭐 안 이런 그래 식으로. 또는 안 그럴 거야 또는 아, 뭐 이런 거.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 투성이어서 독일과는 달리 48%의 싱글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뭐 혼자 살고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사회가 정해놓은 표준적 삶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꼭 죄 짓는 거 아닌데 죄 진 것 같은 기분으로 네. 살게 되는 순간들을 자꾸 만나는 거죠. 네. 돈보다도 오히려 사회적인 시선, 인식,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삶의 전체를 놓고 내가 그런 이제 이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들어갔을 때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부담과 그냥 혼자 살면서 이런 시선을 견디고 뭐 이렇게 사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네. 그냥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또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저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날의 많은 젊은 분들도 굳이 결혼이나 이제 출산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조건을 분리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뭐 극구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네. 출산을 하고 싶은 마음, 또 육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럴 조건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예를 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뭐 저출산이 뭐 해소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갖고 오는 건 사실 좀 약간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집을 뭐 싸게 뭐 네. 전세 대출을 뭐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경제적 혜택이나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일회적인 거지.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 나이가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될 것인데 내가 그래도 아무 유치원에나 보내면 안 될 것 같고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춘기를 잘 넘겨야 될 텐데 그리고 뭐 고등학교는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유학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국내에 뭐 스카이를 가야 되나 그러면 또 그러면 입시 경쟁 이걸 다 감당하고 나서 이걸 뭐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겠는가 과연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해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겠는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뭐 닭장에 있는 닭도 아니고 말이죠. 민아 씨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우울해지네요. 뭐 아닙니다. 네. 그거는 충분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런 그럼요. 여러 가지 요소들 고려해야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또 우리 1인 가구들 얘기를 하면은 그 주택에 대한 얘기, 주거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1인, 뭐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1인 가구의 문제가 사실 주택, 주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전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너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싸고 또 물량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전세는 요새. 그리고 이제 특히 혼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 아니면 원룸 이런 데서 이제 혼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어떠세요? 두 분이 혼자 오래 사셨으니까 자기가 겪었던 최악의 주거 환경. 일단 독일에서 대학교 들어가서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조그만한 지하 집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방이 있고 부엌하고 화장실을 나눠 썼는데 설거지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다가 시금치 위다가 막 곰팡이 막 생기고 막 거미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경우도 한번 했었고요. 한국 와서 고시원, 하숙집, 룸메이트, 고시원. 예, 한 번씩 다 경험해봤는데 고시원은 힘들었죠. 1년 정도 살았는데 네. 쉽지 않았죠. 이제 방음도 안 되고 뭐 침대가 곧 의자 되기도 하고 하지만 빠질 수 없는 거는 TV더라고요. 네. 다 없지만 TV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심심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폭도에 이제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공용 네.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9명에서 나눠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화장실 못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방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참고 있다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해봤죠. 네. 100에 25 방에 살았습니다. 그럼 100에 25는 어쨌든 거기가 아무리 뭐 달동네여도 서울 한복판인데 100에 25 방이 어디 있어요? 네네. 그런 방은 없죠, 그죠? 네, 그것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네. 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망치 한 자루만 있으면 이 집을 부술 수가 있다라는 정확히 말하면 절반 정도를 부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반은 이제 그 벽돌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지만 나머지 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란다 샤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샤시로 된 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치가 있으면 그 샤시를 부술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때는 항상 머리맡에 망치를 놓고 잤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사무실에 집 열쇠를 두고 귀가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사무실까지 가서 그 열쇠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반은 샤시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샤시니까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면 열려요. 열고 손 이렇게 넣어서 문을 이렇게 연 다음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도둑이 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도둑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뿐이죠. 저 집에 가봐야 뭘 훔치겠는가. 그리고 화장실과 세탁실이 분명히 분리돼 있지만 그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리된 벽이. 근데 벽이
만들다 말아서 네. 벽이 한쪽이 이렇게 그냥 뚫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콘크리트, 시멘트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다 있고 네. 그다음에 벽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벽과 천장이 떠가지고 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그 사이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네. 이러기도 하고. 저도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희 언니랑 자취할 때 반지하방에 살았거든요. 반지하방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그리고 반지하방엔 벌레가 많아요. 특히 그 다리 긴 지네처럼 생긴 벌레 뭐라고 하죠? 우리의 친구 그리마. 아 네. 그리마. 우리에게 너무 징그러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돈벌레. 네, 근데- 그래서 그 옥탑방에서 이사를 했거든요. 네, 아직 안 끝났군요. 네. 되게 하는 거 아니세요? 이삿짐을 잔뜩 싣고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과묵한 분들이었어요. 그 이삿짐 업체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싣고 이제 지금 사는 집으로 왔는데 지금 사는 집은 이제 일반적인 한 원룸 넓이에 방이 그래도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긴 해요. 와가지고 딱 문을 여는 순간 그 과묵하던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네. 여기는 궁전이네. 이런. 그래서 사실 이 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되게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저희 한겨레 신문에 일면에 나온 심지어 일면에 쓴 신문 그 뉴스는 뭐냐면 베를린도 사실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폭등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기사들이 몇 년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베를린 시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한다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다니엘 씨가 보시기에 한국이랑 독일이랑 비교했을 때 좀 한국이 그래도 좀 더 비싼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월세 내는 거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로 살고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이제 2년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저도 그거 너무나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그런 제도였고 독일에서는 우리가 보통 월세만 내요. 월세만 내고 그 월세도 어차피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보통 월세 한 두 달째 월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뭐 예를 들면 뭐 70만 원 정도 독일에서 예를 들면 70만 원을 월세 내면 뭐 보증금 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번 내고 네. 뭐 다시 돌려받고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적군요. 네, 보증금 적기 때문에 일단 대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좀 괜찮은 집에 한번 좀 알아봤더니 아니 무슨 보증금 막 8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부리니까 전세요? 전세 아니고 월세. 월세인데 네, 월세. 보증금이 네, 보증금 막 8천만 원? 엄청 비싸니까 네. 아니 학생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부모님한테 못하죠. 빌릴 수도 없고 외국인이라서 대출 절대 안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을 들어갔죠. 네. 그래서 네. 고시원으로 네. 가셨구나. 그 다음에 또 1인 라이프 하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 이런 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뉴스가 많이 된 게 뭐 신림동에서 뭐 여성 쫓아간 사건 있었고 네, 맞아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두 분은 남자라서 좀 그런 위협은 안 느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약간 불안할 때는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집 문은 이제 밖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 자꾸 그 번호키일 거 아닙니까? 네. 번호를 누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누르는 거지? 근데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장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하고 과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간 크게도 이걸 누르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이태원 시절 사놨던 망치를 다시 꺼내 들고 내가 한번 네. 물어봐야 되겠다.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번호키 고장 났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하도 맞아가지고. 그 습기가 차서 걔가 네. 오작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더 무섭다. 아 그래요? 진짜 무섭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냥 해프닝으로 겪은 일이지. 사실 실제 여성들이 사는 만약에 우리 집에 여성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누가 눌렀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자, 1인 라이프 꿀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혼자 사는 티 안 내는 나만의 방법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1인 라이프를 사는 분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시스템들 이런 거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네. 언니랑 맨날 얘기하는 게 요즘에 동네에 좀 이상한 사람들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배달할 때 항상 어플로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청 사항에다가 직접 진짜 이렇게 의심해서 죄송한데 직접 받지 말고 문 앞에 걸어주세요라고 하고. 네, 어차피 돈은 다 지불이 됐으니까. 네, 다른 여성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픈 일인데 네.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끼니까.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그 요즘에 번호키 다들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비밀번호만 써야지 이제 열리는데 그 숫자 뭐 이렇게 쓰다가 중간에 비밀번호가 이제 맞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밀번호 4자리여도 뭐 앞뒤로 해가지고 뭐 6개, 10개 이렇게 하면 이제 열리는 것들도 많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여기 계신 분. 아, 저는 길에서 볼 때 저희 집 창문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그 스위치를 사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쯤에 이 불을 켜지게 해놔요. 제가 이제 딱 들어갈 타이밍에 불이 켜지면 왠지 내가 사는 곳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네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미리 좀 1시간 전쯤에 불이 켜질 수 있게 해놓는 걸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미리 켜져 있으면 가족이 같이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쵸. 그러니까. 네, 좋은 팁이네요. 네, 또 혹시 의견 네네. 저도 결혼 전에 외국에서 혼자 좀 오래 살아가지고 혼자 들어갈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족이랑 살다가. 그래서 같은 반 남자애들한테 부탁해서 목소리를 녹음을 좀 했어요. 네네. 자기야 네가 좀 대신 받아줘 뭐 이런 식의 아. 목소리를 몇 개 녹음을 해서 그러면 나는 그래 예. 알았어 이러고 이제 나가서 받는. 운동화도 왠지 남자 거랑 이렇게 네. 구두 같은 것도 몇 개 놔놓고 그런 네. 식으로 조금 했던 것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 PD 중에 혼자 사는 PD가 계신데 위준영 PD라고 그분이 하나 꿀팁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사다리 같은 거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뭐 전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는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빌릴 수 있다고 하고 공구 같은 것도 웬만하면 주민센터에서 다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안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공구와 사다리라는 이런 것은 것도 중요해요. 저희 집 사다리 사용할 때 되게 많은데 사다리 없어가지고 되게 공구로 곤란해요. 호신을 하라는 거지. 그래도 되겠네요. 드릴 이런 걸로 이렇게. 저희 댓글 초반에 들어오실 때 댓글 많이 남겨달라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댓글들 중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들께 저희가 책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1인 노인 가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는 임가영 씨. 네. 선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살면 조용해서 좋지만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다라는 오래된 이름님. 네, 댓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혼자 살면서 가장 외롭거나 힘들 때는 언제냐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그 아까 이미 대답이 나오긴 했는데 소피아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니엘님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물어본 파쿠레나님 계셨고요. 그다음에 혼자 살 때 응급실을 어떻게 가는지요 이지은님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 다 나가실 때 책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삶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좀 한마디씩 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뭐 선택지도 없는데 뭐 괜찮다고 해갖고 뭐 제가 뭐 근데 뭐 괜찮은 것도 많이 있죠, 그죠? 네, 혼자 살아서 뭐 아까 한참 얘기했지만 남들 아무도 간섭도 안 하고 뭐 물론 불안하고 뭐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뭐 혼자 사니까 사실 또 여러모로 비용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괜히 뭐 우리의 왼수 같은 남편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돈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또 그 비용을 또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전제품은 하나둘 늘어나고 네.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게 되고 제가 이제 아이폰 11을 프로를 사서 돈 많으신가 봐요. 아니 혼자 살아서 네 아니면 저는 뭐 네 아니 그러한 이제 좋은 점도 굳이 있으니까 네, 기왕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러한 이유라도 곱씹어 보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결혼과 출산을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당장 내일 결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기껏 뭐 1인 라이프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축하를 꼭 드리고 그런 분들에게 그다음에 약간의 위로도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다니엘 씨. 혼자 사는 거는 때때로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는데 좀 나를 한번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이제 해외 생활하고 게다가 혼자 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 외로운 틈을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갈 방향 또 한번 이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1인 라이프를 위한 멘트 아니지만 혼자 제대로 살아봐야 누구랑 같이 살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이고 나랑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너무 고마운 존재인지 그거 직접 한번 혼자 살아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라 벤 브레스낙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대요.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인 라이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1인 라이프에 대해서 여러저러 사회적인 얘기,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니엘 씨, 김이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으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응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다니엘 씨, 그동안 저희 한겨레 라이브인 진행하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즐거운 얘기들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좀 네. 어떠셨어요? 저는 한겨레 라이브인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한국 사회의 여러 면을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아마 그런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토론하는 거는 아마 비정상회담 말고는 그런 기회 잘 없었던 것 같고 네. 거의 외국인 최초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만큼 어렵기도 했어요. 솔직히 어렵기도 했고 네. 준비하느라 사실 좀 많이 찐땀을 흘리긴 했지만 찐땀. 네, 찐땀 진땀 아니야 찐땀. 네. 그리고 정말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웠고 좀 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그런 인사이트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쉽게도 한겨레 라이브인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다니엘 씨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지켜볼 수 있었고 네. 그러면서도 한국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겨레 TV의 다른 코너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네. 여러분 우리 곧 다시 뵐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겨레 라이브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지만 한겨레 교육에서 하는 퇴근길 콘서트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밴드의 클로징 공연과 함께 한겨레 라이브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잠든 세상을 깨우기 시작한 사람들 밝은 태양 오기 전 당신께 먼저 새벽달을 드립니다. 지금 어둡고 추운 시간 고요함을 깨는 발걸음 달콤한 잠 이겨낸 당신께 먼저 새벽달을 드립니다. 따뜻하고 하늘빛 푸른 하늘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한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따뜻하고 환한 비 푸른 하늘